모든 운동이 당연히 다 좋지만 정말 딱 하나만 꼽아달라 라고 하면 유산소랑 근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있어요. 그런 운동들 하시면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보만이원 종로점 대표원장이고요. 구독자 25만 유튜브 채널 당뇨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당뇨는 졸업을 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리고 합병증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당뇨는 반드시 졸업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저의 생각들을 이번에 새로 출간한 평생관리노 당뇨 졸업해야 합니다 책에 잘 담아두었습니다. 오늘도 당뇨 졸업에 대한 많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당뇨인들을 만나면서 어떤 것을 느끼시나요? 일단 첫 번째는 음식과 운동이 전부인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음식 먹으면 올라가고 운동하면 떨어지니까 더욱더 음식과 운동에만 좀 혈안이 되시기는 하는데 생각보다 또 음식, 운동만 열심히 관리한다고 혈당이 잘 안 잡혀요. 왜냐면 수면도 중요하고 스트레스도 중요하고 나머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거든요. 너무 음식, 운동에만 좀 치우치는 경향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이형당뇨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막상 검사해보면 췌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한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나는 이형당뇨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췌장 기능 검사를 꼭 해보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세 번째는 평생 당뇨를 관리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당뇨를 졸업해야 합니다, 졸업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무슨 평생 당뇨 관리하는 거지, 무슨 졸업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평생 너무 관리하려고 하는 개념으로만 접근을 하다 보니까 혈당 조절도 생각보다 쉽지 않고 합병증에도 좀 노출되는 이런 좀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식과 운동을 잘 관리해도 당뇨가 낫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음식과 운동 외에 대표적으로 수면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수면이 부족해도 혈당이 좀 올라가고, 그리고 수면이 불량해도 꿈을 많이 꾸거나 깊게 못 자거나 이래도 혈당이 올라가거든요.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당뇨인들이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음식과 운동만큼 동일한 레벨로 중요한 게 수면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그만큼 수면이 중요하다는 거를 강조를 했고, 이게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수면이 중요하구나 이런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도 마찬가지 요인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에 자꾸 노출되고 만성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면 혈당이 잡히지 않게 됩니다. 수면 스트레스 외에도 뭐 컨디션이나 아니면 개체 특이성, 체질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선천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당연히 혈당에 영향을 주고요. 현대인들의 당뇨병, 얼마나 심각한가요? 일단 정말 심각한 문제는 당뇨 관련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다는 점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통계를 봤을 때만 해도 당뇨병 인구가 500만 명, 당뇨 전 단계 인구가 1,500만 명, 합쳐서 2천만 명이었는데 최근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엄청 늘었더라고요. 또 당뇨병 인구는 600만 명, 전 단계 인구는 1,600만 명, 합치면 2,200만 명. 근데 이게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천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성인이 또 일부잖아요. 근데 그 중에 또 2,200만 명이 당뇨 관련된 인구라고 하니 너무 많은 거고, 이게 전 세계를 따지면 몇 억 되는 인구이기 때문에 정말 당뇨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심각한 문제이고, 두 번째는 사실 당뇨가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걸 넘어서서 합병증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하는데, 합병증이 오면 사실 현대의학에서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접근이 치료가 쉽지가 않거든요. 발 저림이 오는데 이게 괴사까지 가면 뭐 절단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신장도 망가지면 투석을 해야 되고, 눈도 망가지면 실명의 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합병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심각한 문제입니다. 젊은 당뇨병 환자들이 폭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뇨 환자가 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저는 서구화된 식습관 그리고 활동량 부족에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왜냐하면 일단 우리는 옛날엔 한식 위주로만 먹고 건강한 식단을 위주로 먹었는데, 요새는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데 얘네들이 또 고칼로리죠. 이런 음식들을 너무 또 불필요하게 많이 먹는데 그 반면에 활동량은 계속 줄잖아요.
자동차도 있고 가전제품도 있고 생활이 편리해진 만큼 우리의 활동량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따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너무 신체 활동이 없는 거예요. 음식은 너무 과하고 그리고 활동량은 너무 적은 것, 이게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수면이 부족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꿀잠 자는 비중이 7%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수면이 부족하거나 질이 떨어지는, 질이 저하된 경우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죠. 우울증, 극심한 스트레스 이런 거에 자꾸 시달리다 보니까 젊은 당뇨가 좀 많아지지 않나. 그래서 실제 진료실에서도 체감이 되는 게, 예전에는 주로 5, 60대가 많이 오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20, 30대, 40대 초반 이런 분들도 정말 많이 옵니다. 당뇨인들에게 혈당과 당화혈색소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혈당은 크게 식후혈당, 공복혈당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쉽게 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병동성이 심하다는 겁니다. 체온이랑 혈압도 계속 바뀌는 것처럼 혈당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표로 쓰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요. 대신 당화혈색소는 3개월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당화혈색소의 혈색소가 헤모글로빈을 의미하거든요. 얘의 평균 수명이 3개월이라서 우리가 당화혈색소는 3개월 평균 혈당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이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를 가지고 당뇨를 진단하기도 하고, 당뇨냐 전 단계냐 아니면 정상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화혈색소를 기준으로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약을 더 늘리거나 줄이거나 바꾸거나 할 때 당화혈색소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그럼 혈당은 필요가 없냐? 그런 건 아니고요. 혈당 중에서도 정확하고 객관적인 건 공복혈당입니다. 식후혈당은 음식을 좀 줄이고 운동 더 하면 좀 눈속임으로 좀 낮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공복혈당은 자고 일어나서 되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내 몸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음식 운동의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아요. 집에서 내가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하실 때는 공복혈당을 활용하시면 되고, 병원에 가서 검사할 때는 당화혈색소를 가지고 또 3개월을 되돌아보는 그런 평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 먹지 않고 혈당과 당화혈색소를 정상으로 만들 수 있나요? 가능하죠. 일단은 목표를 완치보다는 졸업, 관해의 기준을 좀 잡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당뇨 관해라고 하는 거는 약을 먹지 않는 상태에서 6개월 이상 당화혈색소가 6.5% 미만으로 조절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실제 많은 분들을 이렇게 진료를 해보면 당뇨 진단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리고 젊으신 분들이 특히 당뇨 관해가 좀 빠른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오래된 당뇨나 아니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연령이 있으신 분들도 당뇨 졸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완치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우리가 관해 6.5% 미만을 목표로 좀 하시면 좀 더 쉽게 다가가실 수 있을 거예요. 당뇨를 극복한 환자의 사례도 있을까요? 가장 드라마틱했던 사례가 있는데요. 충북 제천에서 오셨던 분인데 당뇨약 4알을 모두 끊고도 당화혈색소가 14.6에서 5.3%까지 낮아져 4개월 만에 졸업하셨던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서울 성북구에서 오셨던 70대 고령의 환자분이 있었는데 당뇨를 졸업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연세가 좀 있으시고 당뇨약도 이미 드시고 계셔가지고 좀 오래 걸릴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화혈색소가 12.4%에서 5.3%까지 낮아져 이분도 4개월 만에 졸업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또 오래된 당뇨는 당뇨 졸업이 또 쉽지는 않은데 좀 오래 걸리는 편인데, 10년 된 당뇨를 앓고 계셨던 분이 당뇨를 졸업하겠다고 오셔서 또 열심히 실천하시더니 또 7개월 만에 당뇨를 졸업을 하셨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는 물론 조기일수록 그리고 젊을수록 빠르지만, 내가 오래된 당뇨라고 해서 그리고 연령이 많다고 해서 당뇨 졸업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당뇨를 졸업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고요. 그리고 당뇨를 졸업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또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믿고 의지만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당뇨를 졸업하셨던 분들의 공통점은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굉장히 몰입해서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천하는 그런 실천력이 굉장히 뒷받침해줘야 합니다. 높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우선 우리가 생각하는 혈당은 크게 두 가지죠. 식후혈당과 공복혈당. 식후혈당을 낮추려면 좀 덜 먹고 운동 좀 더 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식후혈당은 크게 어려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공복혈당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식후는 잘 잡히는데 공복은 안 잡혀요. 공복혈당이 너무 높아서 고민이에요. 이런 얘기들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또 공복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공복혈당 달력이라는 거를 개발을 했습니다.
느낍니다. 실제 많은 분들과 진료를 하면서 공복혈당이 결국 객관적이고 가장 중요하구나. 그럼 이걸 매일매일 적으면서 관찰을 해보자 라고 해서 수첩을 만들었는데 여러분은 그냥 탁상 달력에다가 하셔도 충분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탁상 달력에다가 그 날짜에다가 아침에 잰 공복혈당을 적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낮게 나오거나 평소보다 높게 나오면 그 이유를 찾아서 적어야 돼요. 공복혈당은 아침에 재는 거기 때문에 어제 하루에 대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 때문에 혈당이 낮아졌는지 높아졌는지 관찰한 걸 적어주시면 돼요. 덜 잤는지 아니면 뭐 고기를 먹어서 올라간 건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올라간 건지 운동이 부족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관찰하다 보면 나는 이럴 때 혈당이 높구나 이럴 때 혈당이 낮구나 하는 공통적인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걸 실천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관찰하고 실천하고 관찰하고 실천하고. 근데 이걸 환자분들이랑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해보니 크게 세 가지가 가장 결정적으로 공복혈당에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3대 원칙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저녁밥을 먹고 3, 4시간 금식을 하셔야 돼요. 위장을 다 비우고 자는 거거든요. 3, 4시간 동안은 물 외에는 안 됩니다. 보통 우리가 현대인들이 무심코 뭘 먹어요. 근데 환자분들이 관찰을 해보니까 원장님 저 사과 한두 조각 먹었는데 혈당이 올라갔어요. 견과류만 조금 먹었는데도 혈당이 올라가더라고요. 정말 금식해야 되겠어요. 이런 얘기들 먼저 해주시거든요. 3, 4시간 동안 물 외에는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면이 또 중요합니다. 11시 적어도 12시 전에 자고 7, 8시간 자는 것. 그래서 충분히 자야 다음날 공복혈당이 낮더라. 이거를 환자분들이 직접 경험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운동인데요. 운동은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지 어떤 운동이 좋다더라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 기호에 맞게 체력에 맞게 운동을 좀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이 3대 원칙을 80% 이상 지키려고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혈당을 측정할 때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있을까요? 사실 혈당을 스스로 체크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문제기는 해요. 내 손가락을 내가 찔러서 피를 내서 잰다는 게 사실 그 고통을 느끼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짝 찌르고 뭐 깊게 못 찌르고 이러다 보니 피를 이렇게 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혈당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딱 한 번에 끝내자는 그런 기분으로 조금 그 굵기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굵기를 조절해서 약간 좀 굵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정말 딱 꾹 참고 한 번에 탁 찌르면 혈액을 충분하게 낼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한 번에 혈액을 검출을 해가지고 검사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그런데 순환이 잘 안 되거나 손발이 좀 찬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또 혈액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럴 때는 좀 따뜻한 물에다가 손도 좀 씻어주고 좀 이렇게 손도 비벼주고 해서 손이 순환이 잘 되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또 팔을 아래로 내려놓으면 혈액이 좀 충분히 흘러가거든요. 아래쪽으로. 그래서 그 상태에서 아까 말했던 굵기 조절하셔서 한 번에 피를 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절대 짜시면 안 돼요. 집에서 혈당 측정하는 루틴을 알려주세요. 사실 우리나라 당뇨병 협회에서 발간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혈당을 어떻게 체크해라 라는 게 있거든요. 인슐린을 맞는 분들의 경우에는 식전에도 혈당을 재야 되고, 그래 인슐린 양을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또 식후에도 재야 되고, 그래서 자꾸 저혈당의 위험도 항상 체크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혈당을 체크하는 게 필수입니다. 그런데 인슐린을 맞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는 혈당 체크가 그냥 권고사항으로 적혀 있어요. 왜냐면 혈당을 체크를 하는 게 재지 않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뭐 효용이 없더라, 효용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 라고 해서 혈당 체크를 인슐린 맞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는 의무는 아니거든요. 그냥 권고사항입니다. 그런데 나는 혈당 체크하는 게 뭐 부담이 안 돼. 그러면 자주 재셔도 상관없고요. 대신에 나는 좀 부담돼. 이러면 공복혈당만 좀 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왜냐면 식후혈당은 덜 먹고 더 운동하고 더 쓰고 하면 혈당이 낮게 나오는 그 속임수를 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객관적인 공복혈당은 그래도 재는 게 많은 의미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공복혈당은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안에 측정을 하시면 돼서 하루에 한 번만 재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복혈당만 측정하세요 라고 했을 때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측정하시면 되는데, 근데 또 이것도 힘들어요, 혈당 재는 게 스트레스, 이런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 경우에는 스트레스 받지 않는 범위가 일주일에 몇 번이에요? 라고 저는 역으로 여쭤봅니다. 저는 한두 번은 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두세 번 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그만큼만 재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혈당을 재는 게 너무 스트레스로 다가오면 이게 나중에 또 거부감이 들어서 아예 안 재시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맞는 분들은 자주, 인슐린 안 맞는 분들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잴 수 있을 만큼만 그렇게 재시고 공복혈당 위주로 재시면 크게 스트레스 안 받는 범위 안에서 재실 수 있을 거예요. 집에서 혈당을 잴 때
많이 하는 실수가 있을까요? 특히 식후혈당 관련해서 혈당을 자꾸 재다 보면 너무 또 많은 오해들이 생기긴 하는데요. 예를 들면 식후혈당이 높아요. 뭐 한 250 나왔어요 라고 말씀하셔서 여쭤보면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면 식후 2시간이 아니라 1시간째 잰 혈당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식후혈당은 2시간째 재는 혈당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식후 1시간에 잰 게 250이다, 300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가끔 있는데 2시간째 재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식후혈당이 이기 때문에 2시간까지 기다리셔야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운동하면 혈당이 떨어지는데 시간 지나면 다시 올라가요 이런 분들 있거든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순간적으로 혈당을 근육이 쓰게 하기 때문에 혈당이 낮아지는 게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원래 내 혈당만큼 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운동하고 나서 너무 열심히 혈당 재실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내 몸 상태에 맞춰서 또 혈당이 또 서서히 올라옵니다. 그래서 운동은 긴 호흡으로 좀 큰 그림을 가지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해야지, 운동을 해서 즉각적으로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만 하시면 다시 올라가는 혈당 때문에 너무 상심하시거든요. 그래서 긴 호흡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 꼭 사용해야 할까요? 연속 혈당 측정기는 혈당이 너무 높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2주 정도 착용을 해보시면 도움은 돼요. 왜냐면 내가 어느 포인트에서 높아지고 어느 포인트에서 낮아지고 이런 것들을 좀 읽을 수가 있거든요. 혈당이 너무 높은 분들은 한 번쯤은 2주 정도 착용을 하셔서 그런 흐름을 좀 읽는데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 그런데 문제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하면 또 음식과 운동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당연히 먹으면 올라가고 운동하면 떨어지잖아요. 너무 당연한 것만 계속 눈에 계속 보이니까 결국은 음식과 운동이구나 이렇게 너무 또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꼭 필요한 분들 아니면 연속 혈당 측정기는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고요. 물론 인슐린 맞거나 아까 얘기했던 고혈당인 경우에는 이제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공복혈당 위주로만 관찰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가장 객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공복혈당 믿고 관찰하시면 됩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면 인슐린 맞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혈당 기복이 특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혈당이 왔는데 못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차야만 내가 수시로 혈당을 알아서 재주기 때문에 미리 저혈당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인슐린을 맞는 분들은 연속 혈당 측정기가 너무 고혈당으로 가는 것과 너무 저혈당으로 가는 것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식후혈당에 있어서는 보통 1시간에 피크를 찍고 2시간째 내려와야 하는데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2-3시간이 걸려서 피크를 찍고 그 다음에서야 내려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식후 2시간 혈당만 딱 한 번 재고 끝났다 이러면 알 수가 없는 지표이긴 합니다. 1시간마다 이렇게 재서 비교해보지 않는 이상. 근데 우리가 여러 번 재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내가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차면 식후 스파이크를 치는데 몇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이게 내려오는데 얼마나 걸리는지를 그 흐름을 알아서 보여주기 때문에 내 소화기 상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공복혈당에 있어서는 새벽에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새벽 현상이라고 하는데 새벽에 한 3-4시경에 너무 혈당이 낮으면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혈당을 일부러 높이거든요. 간에서 포도당을 방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상 자고 일어나서 보면은 혈당이 너무 높은 경우들이 있는데 공복혈당만 재면 나 공복혈당 왜 이렇게 안 잡히지? 이럴 수가 있는데 새벽 3-4시경에 혈당을 연속혈당 측정기를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새벽 현상이 있어서 간에서 일부러 혈당을 방출해가지고 높아지는구나 이런 것도 읽을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에는 좀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당뇨 환자 과일 먹어도 될까요? 과일이 사실 먹고 싶은 음식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당뇨에 과일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굉장히 많고요. 반대로 당뇨에 과일이 도움이 안 되더라, 오히려 당뇨가 악화되더라, 혈당이 조절이 안 되더라 이런 연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론을 내기가 좀 어려운 음식이 바로 과일인데, 그렇다면 내가 과일을 얼만큼 먹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일은 주식은 밥으로 먹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허기가 질 때 그때 간식 정도로만 과일을 드신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고요. 이때 과일을 통째로 먹으면 참 좋겠죠. 과일 껍질째 먹으라는 얘기 하는데 대표적인 과일이 바로 사과입니다. 근데 또 과일을 드실 때 주의할 점은 갈아서 먹으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갈아서 먹으면 당흡수가 너무 빨라지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를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아서 먹는 거 안 되고, 말린 과일은 당도가 높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과일 중에서 좀 당도가 높은, 유난히 높은 과일들이 있어요. 포도나 아니면 파인애플 이런 과일들은 안 드시는 게 가급적 안 드시는 게 좋겠고, 사과 같은 좀 딱딱한 과일이면서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을 활용하시면 좋아요. 아무리 현미밥 먹어도
혈당 수치 안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뇨인이라고 하면 현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미밥을 또 100% 지어서 드시는 분도 있고 주변에서 또 현미가 좋다니까 현미 먹어라 이런 얘기도 하실 텐데, 그런데 생각보다 현미를 먹는다고 해서 당뇨 극복이 좀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음식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당뇨는 뭐 운동, 그 다음에 수면, 스트레스, 아니면 내 체질적인 문제, 선천적인 장기 기능 문제, 이런 것들의 복합적인 결과물로 나오는 게 혈당이지, 음식 하나만 잘한다고 당뇨가 낫는 건 아니라서 현미밥을 열심히 드신다 하더라도 당뇨 극복이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생각보다 우리나라 당뇨 환자분들이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이 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 체질적인 것도 있고. 근데 그런 상태에서 내가 현미밥을 100% 아니면 또 현미 비중이 너무 높은 그런 밥을 어거지로 당뇨에 좋다는 이유로 너무 또 참고 이렇게 드시다 보면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하거나 하는데, 이런 걸 그냥 계속 무시하고 드시다 보면 소화 기능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내 몸 상태에 맞게, 내 소화기 상태에 맞게 현미를 활용을 하셔야 되고, 현미 비중을 좀 줄이고 소화 잘 되는 잡곡이나 아니면 쌀 비중을 5, 60%로 늘려서 소화 잘 되게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발화현미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당뇨 환자 1만 명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것은 무엇인가요? 처음에 저도 당뇨 진료를 했을 때는 당연히 음식 줄이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고 그래서 체중을 감량하면 당뇨가 쉽게 나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진료를 하면 할수록 이거에 영향을 받지 못하는, 이런 거에 효과를 보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라는 걸 알게 됐고요. 이런 걸 이제 통계적으로 보니까 우리나라 당뇨 환자의 절반은 비만하지만 절반이 비만하지가 않더라고요. 서구권 같은 경우에는 80, 90%가 비만하고 심지어 고도 비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비만한 사람이 절반밖에 안 돼요. 비만하지 않은 사람이 절반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음식 줄이고 운동하고 체중 감량하는 게 그닥 효과적이지가 않고요. 오히려 체력만 더 떨어지고 기력 저하되고 피곤하고 어지럽고 막 근손실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당은 잘 안 잡힌다, 혈당이 오히려 더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당뇨 환자의 특징은 비만한 비중이 절반밖에 되지 않아서 음식, 운동, 체중 감량이 그렇게 큰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 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밌는 실험 결과가 있는데,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우리나라 정상인과 서양의 정상인을 비교를 해봤대요. 이때 같은 나이 그리고 BMI도 비슷하게 그룹을 만들었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정말 놀랍게도 같은 나이에 체격도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우리나라 정상인들의 췌장 크기가 이들에 비해서 12%가 작고 췌장의 기능은 36.6%가 떨어지더라라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선천적으로 췌장이 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뇨에 쉽게 걸리고, 한번 걸리면 또 악화되기가 쉽고 하는 거죠. 우리가 췌장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당연히 이형 당뇨라 생각을 해서. 그런데 생각보다 췌장이 지쳐있고 인슐린 분비가 적어져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췌장 회복에 힘써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실제 저희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진료한 결과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량을 늘리는 그런 한약 처방을 최근에 개발을 해서 많이 임상적으로도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부족했는데 늘어난 분들 많아지고 있고, 지금은 또 세포 실험이랑 동물 실험을 진행해서 더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면과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면 부족이 굉장히 많고요. 또 충분한 수면을 못 취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수면 장애나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수면이 이렇게 부족하고 불량하고 하면 또 당뇨에 취약하기가 쉽고, 또 우리나라는 또 만성 스트레스 사회라고 하잖아요. 스트레스에 너무 심각한데, 이러다 보니까 또 혈당에도 취약할 수가 있어요. 이런 세 가지 특징 때문에 음식, 운동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당뇨 합병증, 얼마나 심각한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당뇨 합병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망막병증, 그리고 신증, 그리고 말초신경병증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만성 3대 합병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망막병증은 눈입니다. 눈이 점점 침침해지고 시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신생혈관이 자라면서 나중에는 실명까지 갈 수 있는 합병증이고요. 그 다음에 신증은 콩팥이 기능을 잡고 못해서 나중에 결국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태에 이를 수 있는 합병증이고, 말초신경병증은 처음에는 저리고 찌릿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상처가 났을 때
아니면 상처가 생겼을 때 회복이 되지 않아서 괴사가 되는, 그래서 발을 절단해야 될 수도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3대 합병증이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합병증이고 예후도 좋지 않은 합병증입니다. 혈당 관리를 해도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죠.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이 3대 합병증이 모두 모세혈관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선 망막병증, 이건 눈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눈은 모세혈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눈이 충혈된 경험 있으실 텐데 모세혈관이 많아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신증은 이제 콩팥인데, 콩팥은 사구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사구체가 모세혈관 덩어리예요. 당연히 모세혈관 관련이 깊겠죠. 그리고 말초신경병증, 저리고 찌릿하고 하는 증상은 이 말초혈관에서 산소랑 영양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두 다 모세혈관과 관련이 깊습니다. 모세혈관이 건강하지 않으면 합병증이 잘 생길 수 있는데, 혈당 관리를 잘한다고 해서 모세혈관이 건강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혈당 조절을 잘해도 당화혈수가 5점대, 6% 초반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합병증 오는 분들 저는 정말 많이 보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극적인 당뇨 치료 사례가 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40대 환자분이었는데 굉장히 젊잖아요. 근데 이분이 당화혈소가 굉장히 높았고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발이, 한쪽 발이 부어 있는데 진물이 막 흘러서 이불이 흥건히 젖어 있더래요. 바닥이 너무 흥건히 젖어 있어서 병원에 갔고, 병원에서 이제 드레싱 하면서 처치를 받고 있었는데 처음엔 괴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처치를 받고 있는 도중에 이제 괴사가 시작이 됐고, 발가락 3개가 괴사가 되니까 양방에서는, 병원에서는 절단을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분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진물이 났을 때, 부었을 때 병원에 갔는데 또 이게 괴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너무 속상하고 좀 너무 절망적이다 라고 하면서 한의원 치료를 받으러 오셨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40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치료가 좀 빨랐습니다. 저희가 괴사가 있을 때는 내적인 힘이 커져야 되거든요. 내가 이 괴사를 극복할 수 있는 힘. 그래서 혈액순환이 굉장히 잘 돼야 합니다. 그리고 염증이 확 줄어야 돼요. 그럴 때 쓰는 약재들, 그리고 새살이 돋는데 회복되는데 도움이 되는 약재들이 있어요. 그런 약재들을 가지고 구성한 처방을 드렸는데 한 달 반 정도 드셨을 때 이분이 괴사가 다 나아버려서 병원에서 절단 안 해도 됩니다.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졸업입니다. 치료가 다 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50대 남자분도 기억이 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좀 젊은 편이라서 그런지 흡연을 하는 상태였는데 다행히 금연해 주셨고요. 그리고 한약 드시면서 3개월 만에 또 괴사가 다 나아진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근데 이제 반대로 70대가 넘어가면 조금 회복이 더디긴 합니다. 그래서 70이 넘어가면 기간도 좀 더 오래 걸리고 또 내 힘이, 내적인 힘이, 회복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더디기도 합니다. 그래도 발괴사는 충분히 내가 좀 조기에 발견을 하고 또 열심히 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면 가능하다,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혈당을 떨어뜨리는 음식,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음식들이 있기는 하죠. 예를 들면 바나바잎 같은 거, 이거는 우리나라 FDA에서도, 식약처에서도 식후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원료라고 우리가 또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나바잎도 도움이 될 거고, 여주나 돼지 감자도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얘네만 먹으면 혈당이 뭐 다 낮냐, 당뇨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냐, 그런 건 아닙니다. 당뇨는 항상 제가 강조하듯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특정 음식에만 의존을 해서는 당뇨가 낫지는 않고요. 사실 저는 어떤 음식이 당뇨에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런 얘기를 해요. 역으로. 오히려 안 좋은 걸 드시지 마세요. 왜냐면 좋은 거를 먹는다 해서 당뇨가 꼭 극복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나도 모르게 안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걸 덜 먹으려고 하는 게 현대인들이 가져야 하는 음식에 대한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뇨 최악의 음식은 무엇인가요? 당뇨 환자라면 반드시 피해야 하는 음식 딱 하나만 꼽아달라고 하면 저는 시럽 들어간 음료들, 좀 달달한 음료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게 씹어서 먹는 음식들보다도 더 급속도로 혈당을 좀 높이거든요. 그래서 카페에서 무심코 먹는 그 시럽 들어간 음료들, 당 떨어진다고 먹는 경우가 많은데, 또 슈퍼나 편의점 가면 달달한 음료수들 많잖아요. 이런 음료들은 사실 너무 순식간에 혈당을 높이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가 오면 또 혈관에도 무리를 줍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먹지 않는 음료들이 시럽 들어간 거, 단 거, 이런 거 절대 먹지 않아요. 당화혈색소를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당월수를 낮추려면 첫 번째, 일단 기본은 체중 감량이죠.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체중 감량을 하려면 음식, 운동 관리해서 체중 감량을 해야 하고, 실제로 체중 감량을 했을 때, 한 10% 정도 감량을 했을 때 당뇨 졸업 가능성이 2배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체중 감량 필요하신 분들은, 비만하신 분들은 꼭 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 우리나라 당뇨 환자분들의 특징이 췌장 크기가 작고 기능이 약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췌장이 작고 약하다 보니까 당뇨가 쉽게 생기기가 쉽고, 그리고 한번 당뇨가 생기면 또 악화되기도 쉽습니다. 우리나라 당뇨 환자라고 하면 췌장을 반드시 기능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치료와 관리를 동시에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집에서 실천하실 때는 저희가 얘기하는 3대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저녁밥 먹고 3, 4시간 금식, 그리고 11시, 12시 전에 자서 7, 8시간 자는 것, 수면이죠.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운동이든 꾸준히 하는 것. 이 3대 원칙을 80% 이상 지키는 게 혈당을 낮추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거꾸로 식사나 현미밥 먹기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저녁에 얼마나 비우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수면에 대해서 현대인들이 가장 소홀하거든요. 잠자는 시간 너무 아깝다 생각하시는데 잠자는 거 충분히 늘리고 확충하고 깊게만 자도 평생 써야 할 그런 의료비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수면 굉장히 중요하고, 운동은 긴 호흡으로, 당장 혈당 떨어뜨리는 거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긴 호흡으로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꾸준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췌장을 살려야 당뇨가 낫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뇨 환자분들은 췌장에 관심이 많아요, 실제. 왜냐면 인슐린을 분비하는 게 췌장이라서. 그런데 또 이형당뇨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췌장에서 인슐린은 잘 나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우리나라 당뇨 환자들의 15에서 20% 정도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하다고 해요. 이게 한 10년 전 통계인데, 저는 최근에 진료를 해보면 체감상으로는 한 30-40% 정도 됩니다. 나는 당연히 이형당뇨겠지 하는데 막상 한의원에 와서 검사를 해보면 30-40%가 굉장히 많은 비율이죠. 췌장 인슐린 분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요.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거는 이게 해마다 늘어요. 췌장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한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근데 인슐린이 당장 부족하면, 인슐린이 제대로 나와도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혈당이 안 잡히는 게 당뇨인데 인슐린 분비량 자체가 부족하면 혈당은 더 안 잡히겠죠. 그래서 당뇨에 있어서 췌장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췌장이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느냐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췌장이 잘 쉬어야 합니다. 잘 쉬려면 공복을 충분히 가져야 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췌장이라고 하면 인슐린을 분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소화 효소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뿐만 아니라 소화 효소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밥 먹고 간식 먹고 간식 먹고 또 밥 먹고 간식 먹고 간식 먹고 간식을 먹고 밥도 먹고 이게 끊임없이 먹으면 췌장은 난 도대체 언제 쉬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췌장이 쉬지 못하면 췌장은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 위주로 먹되, 적절하게 먹되, 배고픔을 유발하지 않게 먹되, 대신 간식은 최대한 안 먹거나 끊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두 번째, 췌장이 쉬려면 잘 쉬어야겠죠? 휴식, 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과로하지 않게, 그리고 수면은 충분히 취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세 번째, 생체 리듬이 일정해야 합니다. 스위스에서 연구한 건데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대요. 베타세포 기능이, 인슐린 만드는 세포가 베타세포거든요. 베타세포 기능이 20% 남은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생체 리듬이 일정하게 같은 시간에 먹고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생체 리듬을 일정하게 한 그룹과, 다른 그룹은 생체 리듬이 엉망인 거죠. 수면과 그리고 음식 이런 것들이 좀 불규칙하게 생활을 하게 했더니 결론적으로 생체 리듬이 일정했었던 G 그룹의 혈당이 안정되고 당뇨가 정상화되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췌장을 되살리려면 생체 리듬이 일정해야 합니다. 같은 시간에 먹고 같은 시간에 자는 것 중요합니다. 당뇨 약 먹지 않고 지켜보려면 필요한 3가지 조건은 무엇인가요? 당뇨 관해라는 표현은 의학 용어입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의학 용어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는데, 당뇨 관해의 논문들, 그 논문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크게 3가지 결론에 이릅니다. 그래서 당뇨 관해는 3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약을 끊어야 하고요. 그리고 약을 끊은 상태에서 6개월 이상 지켜봤을 때 당활수소가 6.5% 미만으로 조절이 되어야 합니다. 약 없이 6.5% 미만으로 가면 우리가 당뇨를 관해했다라고 의학 정의를 내리는 거고요. 이걸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당뇨를 졸업했다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뇨와 체중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주로 체중과 관련된 연구들은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에서 진행한 경우들이 많은데 영국에서 진행했던 대표 논문이 있습니다. 다이렉트 연구인데요. 참가자들의 46%가 관해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15% 체중 감량을 한 사람들은 무려 86%가 관해를 했다고 해요. 이들의 평균 몸무게가 100kg가 넘는다고 하니 한 15kg 정도를 감량을 한 거겠죠. 체중 감량을 했더니 관해가 되더라. 이런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체중을 10% 감량했더니 당뇨 관해 가능성이 2배 높아지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어디션 캠브리지라는 연구인데요. 이제 막 당뇨를 진단받은 867명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관해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30%가 관해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체중 감량을 10% 했을 때 관해 가능성이 2배 정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당연히 체중 감량을 하는 게 혈당 조절이나 당뇨 관해에는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당뇨 환자의 절반만 비만하고 절반은 비만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절반에 해당하는 비만한 분들인 경우에는 체중 감량을 하는 게 어느 정도 도움은 되실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는 비만하지가 않다라고 했을 때 무작정 체중 감량을 하면 또 역효과가 나기도 해요. 어지럽다거나 체력이 너무 떨어진다거나 피곤하거나 아니면 또 근손실이 온다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당은 생각보다 또 안 잡히기도 하는 게 마른 당뇨거든요. 이들의 경우에는 체중 감량을 너무 무리하게 하기보다는 다른 문제들, 수면이나 스트레스 관리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뇨인 모세혈관 검사를 왜 해야 할까요? 우리가 당뇨가 무서운 거는 합병증 때문이잖아요. 합병증이 발생할까봐 무서워서, 그게 두려워서 사실 혈당을 조절하는 건데 모세혈관 검사를 하면 합병증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론 아직 의학적으로 정립된 건 아니지만 여러 논문들을 살펴봤을 때 특히 망막병증 논문을 예를 들자면 정상인 사람과 당뇨가 있는 사람을 비교를 해봤더니 모세혈관 모양이 크게 달랐다고 해요. 당뇨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정상인 그룹에 비해서 모세혈관이 꼬여 있거나 아니면 미세 혈관들이 자꾸 생겼거나 아니면 신생혈관이 생겨 있거나 미세 출혈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망막병증과 관련이 깊은 비정상 혈관이 바로 꼬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혈관의 꼬임이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유의미한 지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논문을 봤는데 내가 모세혈관을 검사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이 올 수 있는지, 합병증이 올 건지 예측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 그 변화들을 모니터링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모세혈관 검사, 요거는 조갑주름 현미경 검사라고 해서 피 한 방울 내지 않고 나의 모세혈관을 그냥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굉장히 쉽고요. 요거 보면 내 모세혈관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90% 정도가 비정상 혈관입니다. 10%밖에 안 돼요. 정상이고 좋은 분들은 10%밖에 되지 않아서 모세혈관 검사, 요거는 조갑주름 현미경 검사이기 때문에 요것도 주기적으로 한번 받아보세요. 모세혈관 손상 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정말 전신에서 다양하고 정말 많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모세혈관은 전체 혈관의 99%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증상들이 다 모세혈관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해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당뇨랑 관련된 증상만 말씀을 드리자면 눈이 침침하거나 건조한 증상들, 또 모세혈관과 관련이 있겠고, 그다음에 입이 마르거나 구내 염증이 자꾸 생기는 것, 손발이 저리거나 차거나 자꾸 붓는 것, 또 모세혈관과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상처가 나면 잘 회복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이유 없이 자꾸 멍이 든다거나 아니면 소화기 관련해서는 자꾸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고 가스차고 이런 증상들, 아니면 자꾸 피곤하고 면역력 떨어지고 기력이 떨어지고 이런 것도 모세혈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혈관이 안 좋은데 이걸 계속 방치하다 보면 나중에 또 대혈관 문제까지 가서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혈관은 정말 전신에 다양한 증상들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뇨 합병증을 막는 모세혈관 관리법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일단 관리를 하려면 알아야겠죠? 그래서 검사는 조갑주름 현미경 검사입니다. 요거는 현미경을 가지고 손톱 아래에 있는 모세혈관을 관찰하는 건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10초 만에 내 혈관을 볼 수 있어요. 다들 그래서 깜짝 놀라워 하십니다. 진료실에서 수면도 중요하고요, 스트레스 중요하고요, 이렇게 생활 티칭을 하면 네 알겠어요 라고 뜨뜻미지근하게 듣다가 모세혈관 딱 보여드리면 정말 깜짝 놀라워 하세요. 저 모세혈관 이렇게 심각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 큰일 났네요,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왜냐면 비정상 모세혈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90%라서 정말 큰 충격을 받으시는데, 근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진료를 해보고 또 관찰을 해보니까 몸이 좋아지면 모세혈관도 같이 개선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럴 때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맨발 걷기를 하시면 좋은데, 맨발 걷기는 땀과 접지를 하는 거거든요. 땀과 접지를 하면 제타전이라고 하는 점성 지표가 있어요. 혈액 점성 지표가 개선이 되면서 적혈구 응집이 개선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혈액의 점성이 낮아집니다. 혈액 순환이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맨발 걷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모세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또 수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면은 잠을 자는 동안 4시간 동안 혈액을 청소를 합니다. 우리 낮에 이미 청소된 거 그냥 쓰는 거거든요. 잠을 잘 때 혈액을 청소를 하고요. 혈액 청소를 한 후에 전신으로 보내주는 게 3, 4시간 정도 걸려요. 딱 합치면 7, 8시간이죠. 그래서 7, 8시간 얼마나 잠을 푹 자고 충분히 자느냐가 또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당뇨인의 맨발 걷기, 상처나지는 않을까요? 맨발 걷기가 도움이 되는 건 알겠는데 또 한편으로 걱정도 되실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지자체에서 맨발 걷기 하라고 만들어 놓은 조성된 공간들이 있어요. 비교적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가셔서 전방주시하면서 안전한 길에서 맨발 걷기를 하신다고 하면 큰 부담 없이 하실 수 있겠고요. 만약에 나는 집 근처에 그런 데가 없다, 아니면 놀이터에 있는 흙도 괜찮고요, 학교에 있는 운동장도 괜찮습니다. 그런 곳들은 평평하고 좀 비교적 안전하거든요. 그런 곳에서 하시면 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당뇨인 혈관 관리에 가장 좋은 음식은 무엇인가요? 비교적 쉽게 드실 수 있는 음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식초인데요. 식초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또 혈당 상승도 완만하게 하고, 그리고 인슐린 민감도도 향상시키기 때문에 당뇨인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염증을 줄여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식초는 물에다 타서 드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리할 때 그냥 식초를 좀 넣어서 조리하셔도 식초를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활용이 쉽고요. 물에다 타서 먹겠다 이런 분들은 식전에 드시는 게 혈당도 덜 올려서 좋기는 한데, 또 소화기에 부담되는 분들도 많아요. 속이 쓰린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식후에 드시거나 아주 연하게 희석을 해서 드시다가 차츰차츰 농도를 올려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식초를 고를 때 당류가 적어야 합니다. 천연 식초여야 하고요. 그래서 당류가 적어서 혈당 부담이 없는, 그리고 천연으로 정말 자연적으로 발효를 한 식초를 고르셔야지 인공 식초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고려하셔서 식초를 고르시면 됩니다. 당뇨인의 혈관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음식은 무엇인가요? 딱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트랜스 지방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꼽고 싶어요. 왜냐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트랜스 지방은 많이 먹게 되면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이고, 반대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추는 그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트랜스 지방 음식은 최대한 피하는 게 좋은데, 부지불식간에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불러드리자면, 일단 마가린으로 만든 음식들 트랜스 지방 함량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과점 가면 뭐 케이크, 쿠키, 빵, 머핀 이런 음식들 트랜스 지방 높고요. 그리고 세 번째, 과자나 스낵, 그리고 초콜릿, 그리고 팝콘 이런 음식에도 트랜스 지방이 많고요. 그리고 당연히 마지막으로 튀긴 것들, 치킨이나 아니면 감자튀김 이런 음식들 트랜스 지방 함량 높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 최대한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당뇨를 낫기 위해 꼭 명심해야 할 3가지는 무엇인가요? 당뇨를 졸업을 하려면 첫 번째,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당뇨를 졸업할 수 있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실제 당뇨를 졸업한 사례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보면서 당뇨가 졸업이 되는구나, 일단 믿음을 가지시고요. 두 번째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의지를 굳건히 세워서 주변에도 나 당뇨 졸업할 거야 많이 알리고, 스스로도 그 의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 중심을 잡아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떠한 경우에도 실천할 수 있는 그 실천력이 중요합니다. 실제 졸업하셨던 분들의 공통점이 이 3가지였어요. 당뇨를 졸업할 수 있겠다는 믿음, 그리고 그러한 의지를 굳건히 세우는 것, 그리고 실제 실천하는 것. 실천할 땐 정말 몰입해서 실천을 하시더라고요. 기억나는 사례가 있는데 30대 환자분이 오셨어요. 이분이 당뇨약 하나를 드시면서 당활수가 7%대 오셨어요. 그래서 당활수도를 6.5% 미만으로 낮추고 싶다라고 하셔서 한약 치료를 했고, 실제 6.1%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당활수가 너무 조절이 잘 되니까 이제 주치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셔서 당뇨약 하나밖에 안 드시니 당뇨 하나 끊고 그 다음에 졸업까지 도전을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당뇨가 졸업이에요, 저는 그냥 평생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그냥 한약 치료를 종료하셨던 분이 기억이 남고요. 반대로 60대이지만 처음에 딱 오시자마자 3개월 안에 당뇨를 졸업하고 싶습니다, 당뇨 졸업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께 말씀드렸던 그런 생활 티칭들을 다
실천을 하시더니 정말 3개월 만에 당뇨를 졸업하셨던 60대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사례를 보면서 나이도 중요하지만 결국 믿음과 의지와 실천력이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 환자분들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당뇨인에게 저녁 공복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녁에 공복을 유지해라, 이게 저녁밥을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저녁밥은 먹고 그 이후에 3, 4시간 금식을 한 뒤에 잠을 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이유가 일단 소화기가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위장을 비우고 자면요, 소화기가 비워진 상태로 수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노폐물이 안 남아요. 우리가 습단, 담적 이렇게들 알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잠을 자야 소화기가 굉장히 건강해지고요. 그리고 그렇게 자야 뇌도 쉽니다. 음식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자게 되면 나는 자는 것 같지만 뇌가 같이 일을 해주고 있거든요, 장이랑. 그래서 숙면을 못 취하게 되고 뇌도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을 비우고 자야, 식후 3, 4시간 금식을 해야 뇌도 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래야 아침에 공복혈당을 재면 굉장히 안정적인 수치를 보입니다. 3, 4시간 금식 안 하고 견과류는 괜찮겠지, 사과 한두 조각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먹은 날에 비해서 그렇게 조금이라도 먹은 날 공복혈당이 높아지는 걸 보실 거예요. 그래서 3, 4시간 금식은 필수이고, 3, 4시간 금식 후에 7, 8시간 자면 합치면 한 12시간 정도 되거든요. 이것만 잘 지켜도 우리가 아주 쉽게 12시간 공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뱃살도 정말 많이 들어가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굉장히 상쾌하고요. 굉장히 또 아침밥도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당뇨인들을 위한 최고의 식사법은 어떤 걸까요? 아침, 점심, 저녁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아침은 이게 습관의 문제고 소화가 안 돼서 불편해서 안 먹는다 이러면 진짜 어쩔 수 없겠지만 가급적 드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아침을 든든하게 포만감 있게 드시는 게 하루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침을 먹는 그룹과 먹지 않는 그룹을 비교했을 때도 아침을 먹는 그룹이 당뇨 위험도 더 적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은 꼭 드시고 든든하게 드시면 좋겠고, 점심은 내 활동에 맞춰서, 예를 들면 저는 앉아서 주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점심은 주먹밥 요만한 거 2개 정도 먹고 끝내요. 왜냐면 앉아있기 때문에 활동량이 없어서 그런지 과식을 하거나 외식을 하면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많이 움직여. 밥 먹고 나서,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도 활동량이 많아, 이런 분들은 내 활동량에 맞게 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앉아서 일하시면 그 활동량을 감안해서 점심량을 좀 줄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저녁은 사실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게 저녁 식사인데 안타깝게도 가장 적게 먹어야 하는 게 저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살죠. 하지만 아침은 황제처럼, 점심은 왕처럼, 그리고 저녁은 거지처럼 먹어라,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저녁을 좀 간단하게 먹고 3, 4시간 금식 하잖아요. 그럼 정말 공복혈당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녁은 간단하게 내가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만큼 드시는 걸 권해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된 게 고기도 저녁 메뉴로 안 좋구나, 이런 걸 알게 됐어요. 환자분들이랑 같이 관찰을 하다 보니까. 왜냐면 고기를 먹으면 3, 4시간 금식을 해도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고기 먹으면 다음날 공복혈당이 높아요, 이런 얘기들 진짜 많이 해주셔서 저도 알게 됐는데, 고기를 먹으면 보통 한 2배 정도 걸립니다, 소화를 하는데. 고기를 먹으면 6, 7시간의 금식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는 고기를 늦게 먹죠, 보통. 회식 메뉴로. 그리고 또 많이 먹게 되죠. 하다 보니까 고기가 당장은 혈당이 덜 올라가니까 당뇨에 좋은 음식이다 알고 있는데, 저녁에 먹으면 소화가 다 안 된 상태로 자다 보니까 공복혈당이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는 소식, 소화가 될 만큼 특히 고기는 좀 피하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고기를 끊고 채식만 하면 당뇨가 나을까요?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저녁에 고기 먹는 건 주의하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고기는 아예 안 됩니다, 이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고기를 안 먹는 채식만 한다고 해서 당뇨가 낫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당뇨는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만 잘한다고 해서 당뇨를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문제들, 운동이나 활동량이나 체질적인 문제나 내 소화기 상태나 수면, 스트레스, 모든 걸 고려를 해야 당뇨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고기 안 나오면 당뇨가 낫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고기를 안 먹더라도 트랜스 지방 많이 함유된 음식들, 튀긴 거 이런 것도 드시더라고요, 고기 안 드시는 분들. 그러면 또 어차피 좋지 않은 음식을 먹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극단적인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인슐린 저항성 어떻게 해야 좋아질까요?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인슐린 저항성이 왜 생기냐, 한약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간입니다. 간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면 간은 혈당을 저장했다가 그리고 방출했다가 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간 기능이 떨어지면 혈당 조절이 잘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간 수치가 높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지방간이 있다거나 아니면 나는 술 한 잔만 먹어도 얼굴이 빨개진다,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간 기능이 안 좋은 거거든요. 아니면 손톱에 세로줄이 많고 거칠고 울퉁불퉁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간 기능이 떨어지는 건데, 이럴 때 혈당 조절이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심장인데, 심장은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해요. 근데 나는 평소에 신경 쓰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을 일 있으면 잠을 잘 못 자요, 이런 분들이 심장이 좀 약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면과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혈당이 좀 잘 안 잡힐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소화 기능이 좀 약한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나는 음식을 먹으면 뭐 더부룩해요, 가스 차요, 속이 쓰려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음식을 먹었을 때 식후대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혈당이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 원인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만 있으면 다행인데 보통 두세 개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오시거든요. 그 두세 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생활관리법도 알려드리고 그에 맞는 한약도 처방을 맞춤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인슐린 분비량을 늘리는 생활관리법이 있을까요? 우선은 적절한 탄수화물 섭취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탄수화물 너무 극단적으로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혈당 올라갈까봐. 근데 임상에서 진료를 해보면 그런 분들이 또 인슐린 분비량이 적은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음식을 덜 먹으니까, 내가 탄수화물을 덜 먹으니까 췌장이 나 일할 게 없네? 좀 덜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탄수화물 섭취가 필요합니다. 과하지 않게 적절하게. 그리고 두 번째는 췌장을 직접적으로 자극을 해주지 못하지만 췌장이 흉추 7, 8번 쪽에 있거든요. 아주 깊숙이. 그래서 흉추 7, 8번 부위를 좀 자극해주는 마사지 볼을 이용하거나 폼롤러 같은 걸 이용해서 마사지 해주는 것도 좋고요. 마사지 힘들다 이러면 어깨를 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적절한 수면인데요. 우리가 충분히 자고 휴식을 취하는 게 당연히 췌장 회복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차를 소개해 드릴 텐데, 환기가 대표적이에요. 환기가 실제 연구를 해보면 췌장의 베타세포를 회복을 시켜서 췌장의 인슐린 분비량을 늘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환기를 끓여서 그냥 차처럼 물 대신에 꾸준히 드시면 췌장 회복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혈당 수치, 당화혈색소 검사만으로는 부족한가요? 당화혈색소 검사만 가지고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슐린 분비량을 모르면 우리가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당화혈색소가 5%대인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5.4였어요. 근데 나는 당뇨가 아닌데 그냥 한번 와봤어요, 걱정이 돼서 와봤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막상 인슐린 분비량을 검사를 해보니까 5점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시펩타이드 검사인데 시펩타이드의 정상 범위가 1에서 3.5거든요. 이분의 시펩타이드 수치는 5점대인 거죠. 그러면 이분은 당화혈색소는 당장 조절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췌장이 엄청나게 많은, 정말 극도로 일을 해서 무리하게 일을 해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량이 3.5까지 정상 범위인데 5점대까지 무리하게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몰랐으면 이분에게 당뇨 괜찮네요, 정상이네요 라고 돌려보냈을 텐데, 인슐린 분비량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혈당이 잘 조절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향후에 혈당이 안 잡힐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췌장의 보상작용이 끝나면 나중에 췌장이 지쳐서 인슐린 분비량이 줄어들어 버리거든요.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있었던 기억이 나고, 또 하나의 사례는 당화혈색소가 12%대로 오셨어요. 어마어마하게 혈당이 높은데 이분의 인슐린 분비량은 1.07에 불과했습니다. 1에서 3.5까지 정상 범위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12%면 더 일해야죠.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량이 더 나와야 하는데 이분의 췌장은 보상작용이 끝난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췌장이 엄청나게 무리해서 일을 하다가 그래도 혈당이 안 잡히니까 지쳐버려서 1.07까지 줄어들어 버린 거죠.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려면 당화혈색소만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인슐린 분비량을 검사를 해야 하고요. 이렇게 인슐린 분비량을 검사를 하면 또 우리가 궁금해하는 인슐린 저항성 수치도 알 수가 있어요. 인슐린 저항성 검사는 인슐린 분비량을 가지고 수식에 대입을 해서 숫자로 받아볼 수가 있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당화혈색소가 5.4밖에 안 되지만
인슐린 분비량이 5점대였던 분은 효율이 안 좋은 거죠. 그만큼 많은 인슐린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어마어마하게 높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당화혈수만 검사하시면 안 되고 인슐린 분비량을 반드시 검사를 하셔서 C펩타이드 검사,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까지 계산을 하셔서 종합적으로 몸 상태를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당뇨 없애는 최고의 음식 1위는 무엇인가요? 혈당 스파이크를 없앤다라고 하면 식사하기 전에 미리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야채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먹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밥을 먹는다. 이게 바로 거꾸로 식사를 해서 혈당 스파이크를 낮추는 건데,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맛도 좋아야겠죠. 그래서 저는 야채 스틱을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비트든 아니면 당근이든 오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야채들, 방울토마토도 괜찮고요. 이런 거 가지고 다니다가 외식을 하게 될 때, 아니면 밥을 좀 많이 먹을 것 같을 때, 그럴 때 좀 미리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를 좀 막는 데 도움을 주고요. 저는 최근에 어떤 식당을 갔는데 식전 야채 접시라고 해서 이걸 또 메뉴로 팔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식당에서 만약에 팔면 그런 것들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제로슈가 식품 섭취, 당뇨인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사실 제로 슈가에 대한, 제로 설탕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또 단 거를 먹고 싶은 마음에서 또 그런 논란들이 자꾸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식약처에서는 제로 슈가는 괜찮습니다, 제로 설탕은 당뇨에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라는 정도로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 식약처가 입장을 바꿨더라고요. 결국은 단맛에 대한 중독을 불러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단맛을 끊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설탕만큼 해롭더라. 그래서 식약처가 입장을 바꾸는 걸 봤었는데, 그래서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설탕을 먹냐, 아니면 대체 설탕, 대체 감미료라고 하죠. 제로 슈가 음식들, 이런 음식들이냐, 이거의 본질은 내가 단맛을 끊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맛에 대한 내 기호를 자꾸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담백하고 달지 않고 덜 기름진 음식들, 이런 음식들 위주로 먹어도 맛있다, 이렇게 되려면 내가 또 건강해야 되거든요. 사실 내가 스트레스에 자꾸 취약하고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자꾸 단맛을 찾는 건데, 내가 마음이 안정되고 몸이 편해지고 건강해지면 단맛이 싫어져요. 어느 순간 너무 단데?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로 슈가 음식들이 그렇게 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 좋지 않고 단맛을 끊어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뇨인들에게 추천하는 최고의 운동은 무엇인가요? 현대인들의 경우에 정말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운동이 당연히 다 좋지만 정말 딱 하나만 꼽아달라 라고 하면 유산소랑 근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있어요. 그런 운동들 하시면 단 20분만 하시더라도 굉장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런 운동들 하시면 좋겠고, 유산소랑 근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운동들이 계단 오르기라든지 아니면 절운동, 자전거 타기, 그리고 빠르게 걷기, 이런 운동들을 하시면 유산소랑 근력이 동시에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들을 꾸준히 하고 오시면 제가 인바디를 재봤을 때 체지방은 줄어있고 근육은 정말 늘어나 있더라고요. 정말 제가 부러울 정도로,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시간이 없는 분들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운동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당뇨인들이 꼭 받아보면 좋을 검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당뇨를 졸업을 하려면 당화혈수소를 검사를 하면서 동시에 3가지 검사를 같이 병행해서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가 인슐린 분비량 검사예요. 우리가 생각보다 췌장 기능이 떨어져서 인슐린이 적게 나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검사를 안 하면 몰라요. 병원 가셔서 어차피 혈액 검사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인슐린 분비량 검사해주세요, C펩타이드 검사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셔서 검사를 하시고요. 한 번 해서 나 E형이니까 괜찮아, 끝나면 안 되고 계속 하셔야 됩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 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췌장이 처음에는 인슐린 분비량을 늘려요. 보상작용을 하는 겁니다. 인슐린을 늘려서라도 혈당을 잘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을 늘리다가 췌장도 어느 순간 지칩니다. 힘들어 이러면 인슐린 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 번에 검사를 끝내면 안 되고 주기적으로 계속 하셔야 되고, 또 인슐린 분비량을 검사를 하면 알 수 있는 게 인슐린 저항성 수치예요.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당뇨가 온다고 하는데 인슐린 저항성 검사 안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인슐린 저항성도 수치로 우리가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도 얼마인지 꼭 확인을 하시고, 이것 또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결국 혈당 조절하고 당뇨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합병증 때문이잖아요. 합병증이 너무나도 무섭기 때문에 당뇨를 두려워하는 건데, 이 합병증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바로 모세혈관 검사예요. 정말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게 바로 모세혈관 검사입니다. 조갑주름 현미경 검사라고 하는 거고요.
이 현미경 검사를 해봤는데 혈관이 많이 꼬여있다. 그러면 나 망막병증이 올 수도 있구나, 신증이 올 수도 있구나 이렇게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고 또 이걸 주기적으로 하다 보면 그 변화를 모니터링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합병증을 예측하고 또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모세혈관 검사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검사들을 하면서 또 집에서 뭘 해야 되냐, 크게 3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저녁밥을 먹고 3-4시간 금식 하셔야 돼요. 현미밥 드시는 것도 좋고 거꾸로 식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런 건 다 좋은 건 다 해놓고 저녁밥 먹고 3-4시간 금식 안 하면 별로 소용이 없어요. 저녁에는 3-4시간, 저녁밥 먹고 나서 3-4시간 금식을 해서 위장을 철저하게 비운 후에 주무셔야 다음날 공복혈당이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면. 수면 정말 중요한데 간과하는 분들 많죠? 하지만 11시, 12시 전에 자고 7, 8시간 잤을 때 혈당이 정말 이쁘게 나오거든요.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저는 진료를 해보면 평소보다 수면을 더 했는데 알람을 안 맞추고 자서 평소보다 더 많이 자서 정말 깊게 잔 날 공복혈당 20-30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실제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수면 굉장히 중요하니까 실천하시고 운동은 종류가 중요하기보다는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그 힘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긴 호흡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을 해야 하는 그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운동은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체력에 맞게 꾸준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3가지를 3대 원칙이라고 하는데 3대 원칙을 80% 이상 지켜주셔야만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래야만 공복혈당이 안정되고 공복혈당이 안정되면 3개월 평균값인 당활수도 같이 안정되고 낮아집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당뇨는 누구나 졸업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유독 많은 당뇨 유형은 무엇인가요? 1.5형 당뇨라고 하면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일단 숫자가 1.5니까 1과 2 사이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2형 당뇨는 우리가 성인이 돼서 당뇨를 진단받으면 대부분 2형 당뇨죠. 그리고 소아당뇨를 보통 1형 당뇨라고 하는데 1형 당뇨는 인슐린이 극히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나오는 당뇨, 그리고 2형 당뇨는 인슐린은 나오는데 혈당은 잘 조절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그런 당뇨를 2형 당뇨라고 하는데 이 사이에 있는 당뇨를 1.5형 당뇨라고 합니다. 인슐린이 아주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1형만큼 아주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족한, 정상 범위보단 부족한 유형을 1.5형 당뇨라고 하고요. 숫자로 얘기하면 시펩타이드라는 검사가 있어요. 인슐린 양을 검사하는 건데 이 시펩타이드 검사를 했을 때 0.6 미만이면 1형 당뇨, 그리고 1 이상이면 2형 당뇨, 이 사이에 있으면 1.5형 당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치적으로는 0.6에서 1 사이일 때 우리가 1.5형 당뇨라고 얘기를 하고요. 문제는 정말 많이 늘고 있고 정말 생각보다 많습니다. 체감상 한 30-40%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시펩타이드 검사를 꼭 해보셔서 내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보셔야 되고 한 번 검사해서 내가 2형 당뇨라서 안심하실 수는 없어요. 3개월에 한 번 검사를 해보다 보면 나중에 지쳐서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나중에 1.5형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반드시 검사를 해보셔야 합니다. 일단 한국인 당뇨의 특징이 선천적으로 췌장 크기가 작고요. 서구인에 비해서. 그리고 기능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뇨에 걸리기가 쉽고 한번 당뇨가 생기면 악화되기가 쉬워요. 췌장이 약하다 보니까 1.5형 당뇨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약물 영향인데요. 설포닐 계열의 약물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가 췌장을 자극해서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어서 혈당을 낮추는 기전의 약물입니다. 근데 이런 약물들을 계속 먹다 보면 췌장이 내가 일을 해야 하는 것보다 과하게, 과도하게 계속 무리하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췌장이 지쳐서 나중에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인슐린 투여도 상당히 많이들 하시는데 인슐린을 자꾸 맞다 보면 외부에서 인슐린이 들어오니까 나는 좀 덜 만들어도 되겠지 해서 인슐린을 좀 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슐린 맞는 분들은 정말 극히 인슐린이 적게 나와요. 검사를 해보면 0.2 미만으로 나오는 분들이 많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인슐린을 맞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약물 영향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평균 수명이 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당뇨를 또 젊은 나이에 진단을 받고 당뇨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뇨를 오래 앓는 것만으로도 췌장은 정말 무리해서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최선을 다해서 췌장이 인슐린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인슐린 양이 늘었다가 나중에 췌장이 지쳐서 줄어들게 되는데 처음에 췌장이 무리하게 인슐린을 많이 만드는 이 구간을 보상작용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보상작용을 하다가 췌장이 지쳐서 이렇게 해도 나는 혈당이 잘 안 잡히고 나는 이제 모르겠다. 나도 지쳤어. 나 이제 그만할래 하면 인슐린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당뇨 환자분들 중에 1.5형 당뇨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와 나이 은퇴학교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평생 당뇨를 관리하려고 하시는데 당뇨는 졸업을 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졸업을 해야 하는 병이기도 합니다. 실제 연구를 보면 Look Ahead라는 연구가 있는데 당뇨를 단 한 번 졸업을 하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발생률은 40%, 그리고 신장 질환 발생률은 33%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담배 피고 있는 분들이 어차피 끊는 거 어려운데 그냥 나는 끊는 거 포기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건강상의 이득을 못 얻잖아요. 근데 한 번이라도 끊고 단 며칠 만에 다시 핀다 하더라도 건강상의 이득이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당뇨를 평생 관리하기보다는 진짜 당뇨를 한 번만 졸업을 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상의 이득이 크기 때문에 졸업을 목표로 꼭 삼으시고, 실제 졸업을 하신 분들을 통해서 당뇨는 졸업할 수 있구나 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그리고 의지를 세워서 실천을 하시면 됩니다. 당뇨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더욱더 건강해진 삶을 갖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당뇨 졸업에 꼭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우리나라 전체 당뇨 환자분들이 모두가 당뇨를 졸업하는 그날까지 연구하고 진료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